네, 이어 오늘날의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산업화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산업화와 도시화의 어떤 속도가 완만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시작된 지가 비교적 최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이제 나라들 간의 차이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생활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요게 되게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거주 공간이 변했는데요. 일단 시가지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그 환경을 얘기하는데 시가지 면적이 더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고 그런 공장 지대보다는 우리가 생활 환경의 어떤 지대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커질수록 지역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능들이 모여가지고 분화하는 형태를 취해요. 그래서 이 분화하는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도시의 중심을 우리가 도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도심은 왜 가운데에 있을까 했을 때 뭐가 제일 좋냐? 접근성이 제일 좋아요. 만약에 도시의 이쪽에 이제 도심이 발달한다고 해보시면 이쪽은 접근성이 좋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접근성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도시의 가장 중심에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중심 업무 기능이 이제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CBD라는 것 자체가 중심 업무지구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그런 곳들이 있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땅값이 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는 다른 말로 외곽지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는 학교, 고급 주택, 공장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바깥에는요, 너무나 개발을 하다 보면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이제 정해놔요. 여기는 이제 함부로 다른 것들 세울 수 없는 그러니까 녹지를 보존하자라는 의미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역은요, 이 주변 지역과 이 도심의 어떤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혼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도심 자체가 너무 그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부도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도심들은 도심의 어떤 업무를 분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체를 서울이라 봤을 때요. 도심을 뭐 종로 쪽이라고 보면 압구정 종로 쪽 보면 강남이라든가 신촌이라든가 잠시 이렇게 교통편이 좋은 곳에 부도심이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한 곳에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복잡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하나씩 담당해서 위성 도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주거 기능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도시들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주거는 뭐 일산이라든가 분당, 요즘에는 또 판교 이쪽이 이제 위성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행정은 과천이라든가 뭐 세종 이런 데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기능을 분담해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걸 우리가 이성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워낙 이 도시에는 지가와 지대가 높기 때문에 땅을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집약적의 반대가 조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비싼 땅이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층 건물보다는 고층 건물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서울도 그렇지만 수도권이라고 얘기하거나 뭐 광역시 이렇게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요 표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분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심에서 주로 일을 하겠죠? 그리고 퇴근을 하면 외곽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로 인해 생기는 현상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는 당연히 도심이 높고요. 그 야간 인구는 당연히 여기 외곽 지역이 높겠죠. 그러니까 상주 인구라는 거는 그 시기에 그쪽에서 이제 누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나타내는데 당연히 낮에는 일을 하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제
도심에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밤에는 다 퇴근을 하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 사람이 많다. 그래서 도심을 보면요. 밤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비어 있다 해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러시아라고 해가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가 많이 몰리잖아요. 그 외곽 지역에서 다 이제 도심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도심에서 외곽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는 차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체증이 심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태 환경도 많이 변했겠죠. 도시화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주택이나 공장이나 이렇게 모든 것, 아스팔트 도로 같이 인공적인 토지 이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녹지 면적이 감소했다라는 안타까운 점이 있겠죠.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도 여기 덮기도 하고 아니면 하천의 라인을 바꾸기도 하는 등 인위적인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은 하천이라든가 어떤 땅들이 이렇게 녹지들이 사라지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종들이 다양성이 감소한다라는 단점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다 포장도로다 보니까 빗물이 이렇게 땅에 흡수되지 못하고 다 이제 흘러가겠죠. 그래서 도시 내에 홍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오히려 도심이 훨씬 더 이렇게 물이 넘쳐 흐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환경오염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생활 양식은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나 문화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시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뭔가 효율성, 합리성을 많이 따진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런 성격을 띠면서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2차적 인간관계예요. 뭔가 형식적인 인간관계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뭔가 친밀함보다는 이해관계에 맞는 관계들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골에 가거나 그러니까 농촌이나 어촌에 가면 대부분의 직업군이 비슷해요. 하지만 도시로 오면 직업군이 되게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정말 여러 가지로 특히나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직업이 많이 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질성이 제일 커지겠죠. 그리고 예전의 시대에 비해서 물질적인 풍요는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계화,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풍요로운 어떤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 시간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여가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공동체성을 강조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인의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주의 가치관이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요즘엔 핵가족, 1인 가구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살펴봐야겠는데요. 여기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점과 원인과 그리고 해결 방법을 좀 연결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도시 문제는요, 말 그대로 인구가 많아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생김으로 생기는 문제는 다 도시 문제라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농촌의 문제는 사람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생겨서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대표적으로 주택 부족이죠. 사람들은 계속 도시로 살고 싶어 해서 이동을 하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집들도 한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주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요즘 최근에 되게 심해졌죠.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후화된 건물들에서는 또 거기로 인한 어떤 붕괴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일단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옆으로 좀 분산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한다거나 아니면 도시 재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생겼죠. 그래서 일단은 주차 부족도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도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 공간도 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주차 공간에 대한 확대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더 많이 발전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지요. 요것도 이제 잘 나올 수 있는데요.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열섬 현상이 예를 들어 나오는데 도시가요 다른 농촌에 비해서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럼 왜 그런가? 그러니까 도심의 기온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열섬 현상이에요. 이 원인은 인공시설물이 많아서 그래요. 인공시설물.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있는 건물도 지금 모든 기계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뭐 히터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TV라든가 그 옆에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요 뜨거운 바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시골보다는 훨씬 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인공열도 있고 고층 건물이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도 있어요. 원래 이게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건물들이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그 더운 바람이 다시 일로 들어오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워낙 많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의 온도가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보는 현상이 열섬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시 홍수 아까 얘기했는데요. 포장 면적이라고 얘기할게요. 포장 면적이 증가하면서 빗물이 지하로 흘러가지 못하고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끝에 있는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끝에 이렇게 하수구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원래 빗물이 흘러 들어가서 탱크에 이렇게 모이는 건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넘쳐 흘러서 역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도시에서 홍수 발생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로는 이제 대기 오염도 심해질 거고요. 수질 오염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산업 폐기물로 인한 어떤 토양 오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자원 절약부터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생태도시라든가 환경 친화적인 도시 계획을 만든다거나 생태 하천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법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풀 수 있는 내용일 테니까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환경이 아닌 인간 사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노동 문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실업 문제인데 이제 일자리를 잃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이제 거기서 오는 생계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사 문제가 있어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노사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갑의 위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을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가 어떤 소외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둘 간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면 오히려 회사와 나라의 어떤 통합적인 문제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라든지 아니면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비정규직 보호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죠. 그 다음에 워낙 산업화와 기계화 이런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 소외 현상도 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인간 소외 현상은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간으로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을 못해도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인간도 하나의 부속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감의 성취감이 떨어지고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사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 의식이 지금 약화되고 있죠. 오히려 개인주의, 더 나아가서는 이기주의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면서 조금 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기타는 이제 계층 간의 빈부격차 문제,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계층의 어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거고, 또 지역 간에도 경제적 격차가 있죠. 그래서 계층 간 빈부격차도 있지만 지역 간에도 경제적 격차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와 달리 시골에서는 이런 혜택들을 못 누리는 게 되게 많잖아요. 지방 도시가 많이 죽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격차 문제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교통통신의 발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교통통신의 발달이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가, 정보화가 어떤 영향을 가져왔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교통의 발달 과정부터 볼게요.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도보, 우마차, 마차라는 거죠. 뭐 수레 이런 걸 끌고 다니다가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가장 큰 발전이 증기기관이 발견이 되면서 뭐 증기기관차, 뭐 증기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자동차. 오늘날에는 고속철도, 이제 고속항공기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됐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처음에는 사람이 전달을 했었죠. 사람이 전달하다가 이제 봉화대 막 이렇게 파발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우편 편지를 보내다가 전화, 이제는 인공위성, 뭐 광케이블,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핸드폰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어떤 걸 가져왔는가, 어떤 변화를? 일단은 생활권이 확대됐어요. 시간과 공간에 물리적 제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막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 막 10시간 걸리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연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 전화가 없었으면 편지를 쓰거나 직접 몸으로 가야 될 텐데, 이런 시간과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극복이 되면서 뭐가 확대가 됐는가 했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통근권, 통화권, 상권. 요게 확대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객동이 있는데 9월동까지는 그 버스편이 잘 돼 있으니까 통학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송도에는 버스편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통학하기 어렵겠죠. 만약 여기에 바로 올 수 있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노선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의 통학권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로 넓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통근권, 통화권, 상권이 확대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제약이 극복됐기 때문에 그것이 물리적 제약이라는 거리감이나 시간감이겠죠. 그런 것들이 기술을 통해서 극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속철도가 깔렸거나 고속국도가 깔렸을 때 우리는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빠른 시간 내에. 그로 인해서 대도시권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천안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권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교통편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게 된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 공간도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시설 좋은 곳에는 경제가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제거래까지 증가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왔다 갔다 하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교통통신의 발달이 이것들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해외 직구에도 한 3일이면 오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우리나라 삼성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이라기보다는 다국적 기업의 이름이 훨씬 더 어울리죠.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공간도 확대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생태 환경도 이제는 이런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도로가 깔리고 그러다 보니까 녹지 면적은 감소했다.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됐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활 양식의 변화를 보시면 우리는 당연히 이전보다는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SNS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계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넓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 통해서 그 킹덤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그 한복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소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문화 교류가 증가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넓은 공간으로 예전에는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차와 범선이 있었던 시대에서 세계는요, 크기가 이만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너무 컸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제트 비행기가 있는 요즘의 시대에서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오히려 세계의 면적이 더 좁은 공간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는 저 반대편을 가려면 막 몇십일 걸리고 막 몇 달이 걸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하루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세계를 인식하는 공간의 어떤 범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좁게 인식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교통통신의 이제 발달에 따른 그 문제점도 있고 해결책도 있어야겠죠. 일단 문제점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발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교통통신이 발달한 지역은 훨씬 더 성장하는가 반해 이제 뭐랄까요, 그런 것들이 소외된 지역들은 계속 도태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도시 간의 거리가 되게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중소도시는 사람들이 안 살고 대도시로 몰리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안 같은 경우는 지방도시를 잘 발전시켜야겠죠. 지방도시를 육성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대중교통도 많이 활발하게 만들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환경 파괴도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교통수단에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일단은 왜 그러냐?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다 보면 산림이 훼손되겠죠? 녹지 면적도 감소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생태계도 많이 이제 파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자동차, 선박 등에서 옮겨진 외래 생물종 유입. 예전에 막 붉은 개미인가요?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함선에 같이 그 어떤 물건에 많이 이렇게 끼워서 와가지고 부산에서 발견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외래 생물종 유입으로 인해서 기존 생태계를 혼란시킬 수가 있고요. 교통량이 증가하면 생기는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사고, 소음 문제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거를 안 할 수 있도록 검사도 강화해야 되고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생태통로도 하나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박 평형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좀 설명해 줄게요. 배가 물건을 싣고서 올 때는 무거우니까 이제 괜찮은데 다시 이제 물건을 뺐을 때는 배가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평형수를 넣어요. 그러니까 배 밑에 요만큼을 물로 채워서 가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바닷물을 채워서 만약 유럽에 간다고 했을 때 그 물을 버릴 거 아니에요. 또 짐을 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바닷물이랑 유럽의 바닷물이 섞이면서 거기서 안에 있던 물고기라든가 생물종들이 섞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물고기도 들어올 수도 있고 반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선박 평형수를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바다에서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공해 바다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걸르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런 처리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 지킬 수 있게끔 제도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리고 요즘에 그 매연이 심한 디젤, 뭐 또 오래된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예 서울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죠.